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요 피의자가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이고, 자,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입니다. 정읍 폐정화조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러요. 2009년 4월 20일에 전북 정읍에서 사채업을 하던 이씨, 당시 37세입니다. 자, 이씨가 채무자 성치영에게 살해당한 뒤 5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뭐 공공장소에 가면 사진들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수배라고 해서 보통 뭐 강력범죄, 살인을 포함하는 뭐 이러한 수배 내린 사람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경찰청에서 공시를 하죠. 거기에 이 성치영이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2020년 현재. 자, 현재 유력한 용의자이고요. 수배 중에 있습니다. 근데 10년째 그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 미제 사건인 상태고요. 자, 다른 미제 사건과는 달리 누가 범인인지 분명히 밝혀졌다라고 봅니다.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제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해결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못 찾고 있습니다. 자, 2009년 4월 20일 정읍에서 화물기사 일을 하던 당시 37세 성치영이는요, 전주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요. 도박빚을 좀 많이 빚지거든요.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 나머지 어떤 이 사적인 돈을 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권자들의 빚독촉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성치영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요, 도박판에서 속칭 전주 역할을 하던 사채업자 이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거든요. 성치영이 다니는 화물차 회사 대표의 동생이었어요. 자, 이따금씩 사무실에 들러서 기사들에게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이씨였고, 파산 전날에도 성씨는 한 푼이라도 좀 따보자는 심정으로 이씨에게 5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자, 성치영이는요, 전주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오후 5시 20분에 정읍에 도착을 했다라고 아내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녁 8시간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 성치영의 아내는 남편을 찾으러 8시 반쯤에 이 화물차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1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의 몰골이 엉망입니다. 머리카락과 바지가 흥건히 젖어 있었고 옷도 흙투성이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흙탕물에서 이렇게 구른 사람 같았다고 해요. 자, 손등에 중요한 건 상처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게 무슨 상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단지 넘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이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자는 줄 알았던 성치영이가 이튿날 새벽 2시 반에 또 갑자기 사라져요. SM3 흰색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해요. 자, 화물기사의 일정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겠죠. 누우면 좀 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몰골로 들어와서 손등에 상처도 있고 새벽 2시 반에 다시 자다가 일어나서 처음 보는 SM3 흰색을 타고 나갔다가 1시간쯤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상하죠? 자, 비슷한 시각에요. 이 화물차 회사 대표 이씨, 그 대표죠. 그러니까 살해된 이씨의 형입니다. 이 재수, 즉 살해된 동생의 아내와 함께 사라진 동생을 찾으러 다닙니다. 20일에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선 동생이 휴대폰을 꺼둔 채 다음날 아침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먼저 형 이 씨는요, 동생을 찾기 전에 먼저 실종 신고를 해요. 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또 유심히 살핍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실 바닥 곳곳에 혈흔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핏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핏자국들을 확인한 경찰은요, 곧바로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성치영이를 지목합니다. 살인 후 시체 유기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21일, 그 다음날이죠. 새벽 2시 30분에서 새벽 4시 사이, 그때까지 그와 함께 있던 아내가 말한 진술이 달라요. 자, 성치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뭐 근처에서 맥주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SM3 흰색 차를 타고 나갔다 1시간 만에 들어옵니다. 진술이 엇갈립니다. 한편 그 SM3 차가 피해자의 차입니다. 피해자의 차를 자기가 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 아내인 거고, 아내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자, 피해자 이 씨의 차량은요, 번호판을 바꾼 상태입니다. 즉, 번호판을 속이려고 다른 걸로 갖다 꼈다라는 거예요. 정읍의 아산병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차가.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피해자 이 씨의 차 SM3 흰색 안에서 유력한 용의자 성치영의 지문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99.9%. 자, 경찰에서는요, 성치영이 이 씨와 그 50만원 빚 문제로 다투다가 이 씨를 살해했고, 시체를 어딘가에 유기했으며, 이 도주 경로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이 씨 차의 다른 차 번호판까지 훔쳐서 달았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가 범인으로 강력하게 의심은 되지만 시신이 없는 거야. 정황은 그런데 뭐 범행 도구라든지 시신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살인범으로 그 당시에 체포를 못합니다. 경찰은요, 이 씨의 시신을 찾으려고 주력을 했지만 여전히 발견을 못해요. 5년 동안. 자, 시신 발견이 늦어진 사이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강력하게 추정된 성치영은 도주해버립니다. 2009년 4월 24일 성치영이는요, 정읍의 신태인역 앞에서 부인과 3명의 딸들을 만나요.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할 것처럼. 부안터미널 근처의 한 모텔에서 숙박을 합니다. 다음날 4월 25일 오전 10시에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자, 아내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남편이 나 2, 3일 정도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러면서 현금 10만원, 체크카드 한 장, 양말과 속옷 등을 사주고 헤어졌다 라고 아내가 진술합니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성치영이는 11년째 그 이후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년 3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6일이 됩니다. 이때 5년 전에 사망한 이 씨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자,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 화물차 회사 사무실에서 불과 3km, 3,000m,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폐정화조. 그러니까 정화조인데 안 쓰는 정화조니까 뭐 힘들었던 거죠, 찾기가. 그러니까 폐정화조 속에서 찾아요. 현장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하던 중에 백골이 된 사체를 발견을 하는데, 이 백골의 DNA를 보니까 5년 전에 사망한 이 씨의 혈흔 속 DNA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원이 밝혀져요. 그런데요, 이 사체 상태가 이렇습니다. 좌우에 갈비뼈 10곳 이상의 자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자창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걸쳐 있던 옷에도 흉기에 찔린 자국들이 나옵니다. 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아야 돼요. 참 안타깝죠.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확정하고 범인인 성치형의 소재 파악에 주력을 하는데 여전히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특정은 됐습니다. 근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니까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의 행방에 관한 문제를 놓고 경찰 측과 피해자 유가족 측의 의견이 약간 엇갈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치형이가 신분을 세탁하고 외국으로 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동 수사를 했던 전북 정읍경찰서 고영호 경위는요, 이 성치형이 희귀병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해요. 아주 희귀한 병인데 이건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뒤져보니까 베체트병 환자 명단을 전부 다 싹 뽑아서 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치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없었다. 또 하나는 성치형이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읍에서 민간 방범대원으로 3년간 근무를 해서 경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고로 충분히 타인 신분으로 살아가거나 외국으로 밀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내가 특이한 병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은 아닌 걸로 보이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베체트병 환자 명단을 싹 뒤졌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성치형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기는 하지만 성치형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자, 바꿔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이 외국으로 밀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 국내에 신분을 세탁하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추적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 베체트병에 걸린 사람으로 신분 세탁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수배자를 잡을 때 보통 내연녀나 가족이나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의 어떤 법인의 임원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장기간 추적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요. 그렇게 보통 찾아내는데 단순하게 이 명단을 찾아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재 11년째 미제 사건이니까 지속적인 추적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베체트병이 발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중에 여성, 내연녀로 추정되는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려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경찰 인력이 됐을까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베체트병에 굉장히 많이 꽂히거든요. 이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을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간 방범대원들이 하는 역할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방범 순찰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시고 주부들도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율방범대 같이. 자, 자율방범대원들이 신분 세탁이나 이러한 범행을 은닉하는 이런 부분들에까지 지식이 과연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가족들은 이런 주장을 또 해요. 이 씨는요, 형인 이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치형이 왜 다른 공범이 있었을 수 있다. 동생은 180이 넘는 이 80kg이 넘는 거구다. 반면에 이 성치형이는 키가 165도 안 되고 매우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이런 거구를 작고 약한 체구를 가진 성치형이 혼자서 살해했다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살해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 흉기를 들었으니까. 흉기를 들지 않는 사람의 옆구리나 이런 데를 갑작스럽게 한 번 공격을 하면 한거불능 상태가 되죠. 그럼 그 이후에 10번 이상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범이 있을 가능성, 이 단순한 체격적인 조건만으로 공범이 있다. 이 부분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한 공범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SM3라는 피해자의 차를 타고 집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공범이 있다라면 과연 그 차를 혼자 타고 집에를 왔을까요? 공범 중에 한 명이 그 차를 없앴든지 팀플레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가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공범이 성추영이 마저 죽였다. 함께 자기 동생을 죽이고 성추영이는 되려 공범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추영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나는 목격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가 정말 범인인지 의문스럽다라는 게 유가족 측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추영 부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유가족 측은 그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이유는 그 역시 공범에게 살해당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성추영이 부인의 말, 나는 목격자일 뿐이다 라고 이 한 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사라진 상태에서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 살인 용의자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경찰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남편이 했어요 라고 할 일은 없죠. 나한테 별로 특별히 한 얘기가 없어요. 물론 SM3를 갖고 새벽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남편은 술 먹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맞은 건 약간 미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미처 그때는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데 사라지기 바로 전날 모텔에서 부안터미널 앞에서 딸 셋과 1박 2일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 3일 머리식히고 올게. 이때 굉장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부인에게 자기의 범행 사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가 셋입니다. 딸이 셋. 나는 목격자일 뿐이다 라고 부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지극히 부인의 어떤 왜곡된 주장일 가능성을 저는 둡니다. 경찰은요, 성추영이 검은 과거를 지우고 새 삶을 혹시 살고 있더라도 언젠가 정읍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접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포착하는 것이 사라진 성추영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죠. 자, 답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얘기했어요. 애가 셋입니다. 딸이 셋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소중지자를 잡아낼 때는요, 일단 가족을 봅니다. 저희가 이 수배자를 잡을 때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일단은 잠복을 해요. 잠복을 하는데 우편함에 물건이 우편함에 이 우편물이 좀 쌓인다든지 우편함에 우편물이 사라진 시간, 그리고 쌓여가는 정도, 그리고 오는 사람의 이름, 물론 우편함을 뜯으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지키면서 수배자를 찾아 나가는 가장 교과서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 가족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한 2, 3주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11년 동안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베체트병, 약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현재 피의자 어떤 명단에까지 올라와 있고 공개까지 돼 있는데 약을 지어가는 상황이 된다라면 이 사람이 직접 가지는 않겠죠. 키가 164 정도 되고 얼굴도 좀 표시가 나는 독특한 약간 좀 아주 평범한 얼굴은 아니에요. 요 정도의 느낌의 얼굴, 그거 보면 알아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베체트병의 약을 지어야 한다. 내가 직접 가지 않겠죠. 어떤 매개체가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신분 세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력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그 조력자의 기본은 가족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가족이나 지인들과 접촉할 가능성, 그래야 자기가 살아나겠죠. 지금까지. 그 흔적을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포착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24시간 제대로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아이가 셋이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단서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집중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11년도 했으니까 11년 동안 1년 365일 그 주변을 계속 조사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있고 이 베체트병이라는 매개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기록에 베체트병을 약 처방을 받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 적용 받지 않고 약 찍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베체트병을 치료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을 샅샅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못 찾고 있다,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건 사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계가 있죠. 경찰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사망했을 가능성, 밀항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람이 돈 50만 원 때문에 사채업자를 죽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도박에 미쳐있는 상태였고. 일단 밀항을 하려면, 물론 밀항을 하려면은 브로커를 불러야 되고 위조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배도 불러야 되고, 이 사람 그렇게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밀항은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가족들, 이 사람이 정말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진짜 사라질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 가족들과 1박 2일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박 2일을 아이 셋을 다 부르고 아내까지 부르고 1박 2일을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건 내가 이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향후에 대한 또는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함이 결코 꼭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